혹시 왜 어떤 관계는 유독 힘들고 왜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론이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아주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정말 강력한 심리학 이론이거든요. 자, 몇 가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잘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마음이 아플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은 어때요? 진짜 잠시도 손에서 놓기가 힘들잖아요. 집에 두고 나왔다? 생각만 해도 뭔가 불안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요. 소셜미디어에 왜 그렇게 공을 들일까요? 완벽하게 편집된 내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 말이에요.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대상관계 이론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방금 우리가 던진 이 모든 질문들, 이 모든 현대적인 행동의 뿌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천몇 년, 바로 유아기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심리학에서 아주 큰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시점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이렇게 봤어요. 인간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 쾌락 같은 걸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존재다.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아니,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 이 연결 자체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다라고요. 이 혁명적인 생각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정신분석가 로날드 페어베언의 이 말입니다. 리비도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추구한다. 여기서 리비도는 프로이드가 말한 그 본능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단순히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대상, 즉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쾌락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쩌면 관계를 맺고 싶어서 쾌락을 이용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어릴 때 맺었던 관계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내적 대상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어떤 버전을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오는 거죠. 아주 주관적인 경험, 감정, 심지어 환상까지 뒤섞여서요. 그래서 이걸 유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령. 예를 들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던 부모님은 힘들 때마다 나를 다독여주는 내면의 목소리가 되고요. 반대로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아주 단순해요. 좋거나 나쁘거나 흑백 논리만 있죠. 아기 뇌는 아직 복잡한 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나한테 맛있는 젖을 주는 좋은 엄마랑 가끔은 늦게 와서 나를 배고프게 하는 나쁜 엄마가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마음이 아주 기가 막힌 방어 작전을 펴니다. 바로 분열시키는 거죠. 엄마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한쪽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완벽하고 좋은 젖가슴, 다른 한쪽은 나를 좌절시키는 끔찍하고 나쁜 젖가슴.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내가 사랑하는 좋은 엄마의 이미지가 나쁜 경험 때문에 오염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심리적인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이런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사상가들이 이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라는 집을 짓는 데에 각자 아주 중요한 벽돌을 하나씩 놓은 마스터 빌더들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소아과 의사였던 D.W. 위니콧. 이분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부모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저 충분히 좋은 어머니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아기의 모든 걸 다 받아주다가 점차 아이가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좌절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대상이라는 개념도 정말 흥미롭죠. 바로 그 고민형이나 애착담류요.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을 때 불안감을 달래주는 환상과 현실,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마법 같은 존재. 이 고민력이 사실은 엄청난 심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렛 말러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엄마에게서 독립하는 과정을 정말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랑 내가 한 몸이라고 느끼는 공생기에서 시작해서 기어다니면서 세상을 탐험하는 부화기를 거치죠. 그러다가 문득 엄마랑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걸 깨닫고 불안해져서 다시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붙는 재접근기가 와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도달하는 게 바로 대상항상성입니다. 엄마가 눈앞에 없어도 내 마음속에 좋은 엄마의 모습이 늘 있다는 걸 믿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00년도 더 된 이 이론이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들 다시 한번 꺼내보죠. 바로 이 지정에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손에 쥐는 스마트폰. 이게 바로 어린 시절의 고민형, 즉 중간 대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불안을 달래주는 거죠. 그리고 SNS에 올리는 완벽한 내 모습은요?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짝이인 셈입니다. 가장 힘든 잠수 이별은요? 이건 상대방이 대상항상성을 갖추는데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마음속에 담아두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냥 버려도 되는, 쓰고 버리는 부분 대상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을 이해하는 건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얻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는 좋든 싫던 과거 관계들의 유령이 지어놓은 집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희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감옥은 아니라는 것. 지금 내 관계에서, 내 행동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낡은 벽을 허물고 더 단단하고 더 나다운 진짜 자아를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내 안에서 계속 울리는 목소리,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기대,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는 그 행동 패턴들, 그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